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유엔 연설이 진행된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영국 여왕 조문 외교를 둘러싼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에 취임 후의 첫 기조연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15분 정도가 주어지는 시간 동안 11분 정도의 연설을 했고요. 주요 핵심 키워드 자유와 연대였습니다. 자, 두 분 유엔 총회 첫 기조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무난하고 아주 성공적인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취임사에서 밝혔던 그 자유 이런 것들이 계속 연동돼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가 21번 나왔고 연대가 19번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윤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 묻어났던 그런 이제 연설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사실 굉장히 지금 글로벌 감각에 맞춰서 좀 잘 꾸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요?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환경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평화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어떤 그 국제 규범에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도 우리도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참화도 극복했고 또 이렇게 눈부신 발전상을 이룩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또 국제사회에 돌려주는 것도 규범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린 책임지고 이번에 팬데믹 극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뭐 현금 지원이든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끼지 않겠다. 굉장히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거기에 해당 국가의 원수로서 굉장히 저는 좀 책임감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팬데믹이라든가 그러니까 환경 문제 이런 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짚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4년 8개월 동안 더 남은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순방 외교 많이 있겠지만 유엔이라는 큰 기구에서 유엔 총회 의회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품격과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떤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유엔 총회 자리이기 때문에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최초의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됐다. 이것도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유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유라는 용어가 자체가 외국에서 받아들일 때에도 이념지향적인 좀 어찌 보면 지금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구분하는 이런 기준점이 되는 그런 용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자유라는 용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의 연장선에 외국에 나가서 또 국제무대에서 사용하는 게 이게 걸맞은 얘기였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요. 또 특히 이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네. 미국이 중국을 주로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걸 굳이 유엔 총회 자리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뭐 지난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뭐 당당하게 나서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오해할 만한 이런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정상이 국제 무대에서 특히 이제 유엔 총회 자리에서 발언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대북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연설을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외국의 관심이 높은데 대북 메시지는 싹 빠졌어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과연 걸맞은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 문제에 있어서 사실 뭐 외국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어느 정상이나 국내 문제에 대한 언급보다는 외국에서 좀 자국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은 팬데믹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그 방역 정책에 대해서 정치 방역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외국에 나가서 한 발언하고 맥락이 다르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탈탄소 문제에 있어서도 탈원전 기조, 뭐 탈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확대하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친환경 탈탄소 문제하고도 또 역행한다고 하는 국내 지적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런 데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 과연 외국에서 받아들일 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두 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또다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윤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 외교를 둘러싼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하고 해도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외교 참사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더 공식적이고 포멀한 것은 그 성당에서 열리는 여왕을 모시고 하는 그 500명의 그 미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조문에는 참석하지 않고 리셉션과 장례식에만 참석한 꼴입니다.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는 분은 그날 하고 일찍 도착하지 못하시는 분은 미사가 끝난 다음에 조문록에 기록을 해달라 하는 쭉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정상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나라 국내에서 그게 정쟁이 돼가지고 무슨 조문 외교를 잘못했니 외교 참사니 이렇게 문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조문 외교마저도 국내 정치적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이 행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보신 대로 조문 외교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꼴이다.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두 분은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을 참석하는 게 주 행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 정상들은 왜 조문했습니까? 주요 일정이 장례식 참석이면 장례식만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문을 하러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국무총리의 답변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굳이 조문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얘기가 꼬이고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조문을 못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이 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조금 더 솔직한 태도로 설명을 했더라면 논란이 오히려 또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조문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장례식 전날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오후 3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오후 6시에 찰스 3세 국왕 리셉션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2시간 반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2시간 반 사이에 영국의 그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 어떻게 참배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동하고 리셉션까지 참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전 기념비에 헌화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일정을 다 소화하고 6시에 리셉션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맞는 시간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2시간 반에 가능한 일정 소화입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만약에 우리 뭐 서울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교통 다 통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전용 차로 그냥 쫙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빡빡한 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영국 상황에 대해서 뻔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시간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미리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오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이동하는 게 원래는 맞다. 그 이상의 어떤 해명이 또 필요합니까? 근데 2, 3시에 도착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조문록만 작성하도록 했다. 영국 측이 그렇게 요청한 것이라는 식으로 자꾸 얼버무리잖아요.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3개가 전부 다 반경 1km 안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영국에 물론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가 굉장히 좁고
또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조문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차량으로 가기 어렵다. 애초에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단체 버스 타고 셔틀로 이동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마크론 대통령처럼 1km잖아요. 걸어갈 수 있죠. 그 거리라고 하면. 그러면은 참전 기념비 헌화는 빼고서라도 그 일정 정도는 소화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조문 외교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영국으로 떠났으나 결국 조문을 하지 못했고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서둘렀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뭐 문제 제기도 있지만 이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어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전 너무 이걸 한 사안을 가지고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니까, 너무 키우고 있다니까. 조문이라는 전체적인 그 1박 2일의 일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 데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알았어요, 사전에. 그래서 대통령 가는 기내 약식 기자 간담회에서 내가 내일 일정이 3개인데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지금 도로교통 사정도 그렇게 현지 사정이 그렇다니까 어쨌든 내가 최대한 해보겠지만 뭐 그 어떤 일정이 내가 다 소화될지 그건 나도 장담 못하겠다. 예.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판단한 거죠. 경중 완급이라는 걸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현장 요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찰스 3세와의 리셉션은, 왜냐하면 차기 이제 국왕이 됐으니까 그분과 만나는 거 중요해서 조의 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장례식에 참석해서 우리가 그게 가장 메인 행사잖아요. 장례식이라는 게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그게 의전을 갖춘 행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다만 관이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조문록에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은 글쎄 대통령실이 그냥 조금 더 드라이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이거는 뭐 아주 이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타 정상들과의 비교하면서 발표한 게 조금 논란을 키운 점이 있다. 그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예. 외교에는 말 그대로 국방과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요. 이 사안 하나를 가지고 이번 조문 외교는 완전히 공쳤다.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이건 참사다.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과도한 정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정 중에 그 영국 대사도 주한 영국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 행사에. 그리고 얘기했어요. 찰스 3세가 이제 앞으로 차기 이제 국왕이니까 그분을 만나서 조의를 표명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행사였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관에 참배를 못하고 조문호에 작성을 못했다. 다른 정상들은 그렇겠다. 다만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영국 대사가 공석인 건 맞습니다. 지금 아그레망이 진행 중인 과정이니까 이제 임준 과정이 진행 중인데 영국 정부가 지금 여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서가셨기 때문에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영 대사를 지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미리 파견해서 현지 조율을 했어요. 왕실에서 저는 왕실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조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현지 사정을 알았다 그러면은 조금 빨리 가는 것,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왜 도보로 이동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비판은 감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를 못했다고 해서 이번 조문은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고 육개장만 먹고 온 건 아니냐는 식의 능멸적인 조소어린 이런 국내에서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견을 밥이나 먹고 다니고 조문도 안 하고 온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이게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합당한 비판은 합당한 비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도하게 선을 넘어서 마치 예. 이번 조문은 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조문시기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같이 우물을 먹는 우물 공동체에 침을 뱉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제가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비난을 해왔던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 국빈 방문했을 때 혼밥했다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런 거 일정을 하나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해왔던 그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더 지적하려고 덤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어를 지나치게 자극적인 걸 사용한다거나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외교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격언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정했더라면 금방 넘어가서도 될 일인데 그걸 오히려 더 키워준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실의 어설픈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석이 새로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타이트하게 갔다는 거잖아요. 예. 현지 교통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전용기가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정말 피치 못한 일정 때문에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내에서 영국으로 출발할 때부터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추어 외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우기니까 오히려 논란이 커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자기의 실수는 덮어버리면서 영국 정부가 우리한테 요청한 것처럼 자꾸 뭉개다 보니까 더 오히려 사건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서 참사라고 공격하고 가지 않은 것, 뭐도 못하는 거라 공격하는데 거기서 아주 합리적이고 정말 그 논리적인 대안, 그 설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조문록에 그러니까 참배해서 서명한 정상도 있지만 가지 못했던 정상도 많아요. 저는 이게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에 대한 문제 하나 가지고 결정에 대한 문제 하나 가지고 마치 이번 외교는 그 정말 아주 참사였고 우리 외교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좀 안 나간 건 있어요. 다만 영국 정부가 그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은 영국 왕실이 모든 정상들이 그 시간에 다 몰렸을 경우에도 그게 과연 영국 왕실이 원했겠느냐. 정말 우리가 상가라 그러면은 조문객을 맞는 상주 입장도 고려를 하는 것도 저는 조문의 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견타당한 점은 있으나 제가 보기에 너무 선을 넘은 공격들은 이것은 우리 국격에 대한 문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밥 외교 지적들 했던 잔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한다? 저는 이거는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해서 원점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장례식에서 우리 국내에서 장례식하는 거랑 똑같은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서 자꾸 얼버무리면서 얘기하는데요. 서양의 경우에는 교황도 돌아가셨을 때 다 모든 신도들이 고인을 가서 직접 대면하고 추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의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 문화랑 똑같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는 고인을 직접 뵙고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영면에 들기 전에 예. 그리고 인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 관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외국 정상들 같은 경우에도 꼭 가서 조문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국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례 문화처럼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영국 왕실이 그렇게 요구했다면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도 저는 조문의 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조문 문화에 대통령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 알겠습니다. 거죠. 예, 오늘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요. 이 외교에서의 미흡함은 두 분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외교에선 여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표현에서의 좀 지나침은 자제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시인할 건 시인하고 좀 더 빠른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의 조문외교 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대정부 질문 첫째 날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둘러싸고도 사실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논란이 됐었는데 둘째 날에도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좀 논란을 산 바가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런던에? 한 8시간 정도 걸리셨겠죠.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박진 외교부 장관 어디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뭐 달리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네, 한덕수 총리. 대통령의 현지 일정 그리고 외교장관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민주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건 둘 중에 어떤 의견을 좀 무게를 실으십니까? 저는 뭐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 답변자로 나서서 예. 저렇게 충분히 이제 영빈관 신축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외교 문제, 조문 문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중요 이슈였잖아요. 사실 뭐 국내 현안 이슈가 지금은 없었다고 봐도 뭐 사실 뭐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다른 핵심 이슈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근데 왜 저런 답변을 하셨을까? 저는 좀 준비 부족,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뉴욕에 가 있는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조율차 갔기 때문에 최소한 저 정도 상황은 총리가 보고받았을 것 같은데 뭐 일부러 그렇게 발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대통령에 대한 시간의 이 도착에 대한 현지 이런 문제들 또 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중요한 사안들이라 이렇게 좀 메모를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총리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이런 행사, 그러니까 바로 준비 부족이라는 프레이밍이 바로 씌워지고 공격을 해도 또 해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총리께서 사실 그 국무회의서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각 책임 장관제이긴 하지만 또 책임 총리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각 장관들로부터 쭉 보고를 받았을 텐데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그런 발언들은 조금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총리께서 아무리 국내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챙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전히 경제 현안들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시니까 뭐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현안들, 대통령의 현지 조문 외교라든가 외교부 장관이 지금 현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실시간 보고받아서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 드리고 성실히 답변 드리는 게 저는 그게 뭐 책임 총리제에 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은 뭐 좀 대정부 질에서는 총리의 좀 달라진 모습을 보길 기대합니다. 예. 예. 자, 한덕수 총리의 이 발언 문제 중에 또 불거진 것이 이 대통령 전용헬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착륙하다가 꼬리 부분이 훼손됐다 이 사실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 착륙장에 대한 문제도 됐지만 이 문제를 신문으로 봤다고 했는데 사실 보도가 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서 영빈관 예사를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한 발언이 또다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하고 뭐 예산안 처리 다 담당하는 어떤 그 직책을 갖게 되는데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총리한테 보고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패싱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론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매우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총리가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신문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확한 답변도 아닌 걸 그렇게 발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면 총리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챙기질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부재시가 되면요. 총리가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을 통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달리 얘기하면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야권에서 매섭게 공격할 거라는 걸 뻔히 알았다고 하면 참모들이 아마 관련돼 있는 질의 내용까지 전부 다 뽑아줬을 거예요. 아,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응답까지 전부 다 뽑아서 참고 자료라고 다 건넸을 텐데 그것조차 한번 제대로 안 읽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디서 몇 시에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지를 총리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럼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지금 국내에서 긴급사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예요? 대통령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무기력하기도 하고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총리가 어떻게 책임 총리라는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대정부 질문 진행이 될 텐데 또 이런 비슷한 공방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부분 좀 주의하면서 이 대정부 질문에 임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좀 소신 있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되는 총리예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책임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책임 총리의 어떤 그런 처음에 출범의 취지를 갖고 이렇게 임명되신 분인데 뭐 그렇다면 좀 소신 있게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국정 전반에 걸쳐서 총리가 세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굵직굵직한 사안들은 제가 딱 그립을 쥐고 가고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 보고 알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우리 일상 평론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걸 일국의 그 정말 1인지와 만인지상의 그 총리께서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부터라도 저는 일단 먼저 소신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불송치 결정 내린 부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왔던 경찰이 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건데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 충분히 가능했던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애초에 수사에 착수했을 때에도 성상납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의문이었고요. 2013년 일이었기 때문에 포괄일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일각에서는 얘기는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에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어거지로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뭔가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는 척하면서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뭔가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성상납 관련 그리고 금품 제공 관련해서 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물론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지만 아직 남은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선 사건들을 이렇게 공소시효가 다가와서 다 같이 엮는 이른바 포괄일제는 단일성이라든가 시관성이라든가 연관성을 다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참 여러 법리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그렇게 끝났고 추석 명절 것도 연관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인사치레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예. 저는 그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진행된 또 하나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막음을 그러니까 무언가 폭로하려는 사람에게 입막음을 한 대가로 돈을 건네 투자를 하려고 했다는 그 이른바 증거인멸 교사 사건이 예. 이제 하나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그 강신업 변호사가 또 무고로 거른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경찰이 진행 중이다. 이거는 바로 올해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공소시효와 아무 상관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를 입증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다면 무슨 증거인멸을 교사를 그러니까요. 했느냐면 그 원인, 그러니까 몸체를 찾아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에 대한 얘기는 그것이 입증이 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든 여하튼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언급이라는 사안 자체가 윤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돼서 일단 낙은 지은 것 같지만 실제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그래서 네. 그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뭐 넘기든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더라도 이게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그렇죠. 혐의는 있지만 그렇죠.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불송치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원인 제공이 돼서 이제 수사가 더 이어질 텐데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나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안에 대한 언급이 된다 그러면은 수사 결과 발표를 경찰이 어쨌든 불송치든 불기소든 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저는 어떠한 식으로든 경찰의 발표 내용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윤리라는 또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법리와는 별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윤리가 진행하는 거는 뭐 양두구육이라든가 이런 해당 행위성 발언에 대해서 징계한다지만 추후에는 이것도 다시 얹혀서 징계할 수 있는 사안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 논란이 저는 10월에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듭니다. 근데 경찰이 억지로 불씨를 살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요.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다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뇌물까지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거인멸 교사가 뭐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몇십 명씩 되면 또 몰라요. 그게 아니라 3명밖에 없어요, 지금. 3명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각서 써줬다고 하는 건데 그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사입니까?
그리고 무고는 자연스럽게 혐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그냥 따라가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공소시효 지나갔다고 하면서 성접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하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하고 무고만 싹 남겨놨어요. 뭐하러 이렇게 판단합니까? 한꺼번에 판단 다 해버려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일부러 불시 살려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저도 뭐 경찰 조사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제가 뭐 여기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예. 그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서 일단 낙을 지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힐 거는 보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수사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그래서 10월까지는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어쨌든 다음 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우리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떻게 비대위가 연착륙하느냐 순항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동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의혹 수사 불씨는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 SNS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면서 당원 가입 독려 배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윤리위에 가게 되는데 이 전 대표 이번 징계는 이 양두구육, 신군부 등 강경 발언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찰의 결정이 좀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번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윤리위에서 기존에 이미 다 공언한 바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이나 발언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예,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징계 이 부분 예. 가지고 징계 착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그 징계 착수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성접대 애초에 윤리위에서 판단했을 때에도 성접대 증거 인멸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품위 유지를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이제 다음권 정지 6개월의 근거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판단 내린 것은 이거하고 조금 별개의 사안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구분해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성상납 부분이 아마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좀 부족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내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에서 1차 징계를 내렸을 때 그런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을 굳이 이번에 끌고 들어와서 윤리위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사용했던 표현이라든가 뭐 탄원서에 들어가 있던 표현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할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착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결과를 한 거 아닙니까? 정해놓고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또 윤리위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징계 착수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럼 추가 징계를 하면 징계하고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탈당 권고하고 그다음에 제명. 근데 탈당 권고하더라도 결국은 제명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제명 시나리오로 지금 가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게 조금 앞서 나간 예단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일단 윤리위 구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유상범 의원이 사퇴를 하기로 예.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은 어쨌든 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제 윤리 구조 자체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불송치를 내렸기 때문에 병합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그렇다면 지금 발언만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발언만 갖고 해석하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다 물론 전직 대표로서 품위 유지라든가 이런 그런 격에 대한 훼손 문제는 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그 앞선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가 나와야 된다 규정이 왜 제명과 탈당밖에 없습니까? 저는 다음권 정지 기한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최대 지금 3년까지 할 수 3년까지 할 있죠. 수 있으니까 뭐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건 이제 윤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명이나 탈당 권고 외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이고 지금 윤리 구성도 바뀌고 지금 어쨌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만 지금 표현과 발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 윤리가 과도하게 너무 센 결정을 내리면은 저는 이건 윤리의 부담도 될 수 있을 뿐더러 형평성이나 합리성 뭐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보편적인 판단할 수 있는 준거 틀에도 조금 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이준석 대표 소명을 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결과가 예정된 것처럼 뭐 탈당이나 제명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자가 하나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뭐 내부 얘기를 더 저보단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단정하기는 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결과 나중에 지켜보면 알겠죠. 어떤 결과 나오는지. 근데 윤리위가 마치 논리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안을 놓고 이 사실 유무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논리 게임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애초에 당원권 정지 6개월도 이것도 사상 초유의 징계였단 말이에요. 징계 사안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근데 징계를 했어요. 징계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이런 상황이 되고 도돌이표처럼 계속 문제가 되돌아오잖아요. 당의 혼란은 계속되고. 예. 그러니까 다시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을 가지고 또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징계가 최종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또 당원권 정지 한 6개월 정도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당대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또한. 그러니까 명분은 이런 중단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대표할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이제 사실 앞서서 유상범 전 윤리위원,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았던 문자도 공개됐었고 그 후에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다 보니 윤리위를 넘어서서 이게 가처분 신청에서의 그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 처음에 이제 인용됐을 때도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권한이 침해당한다,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경력이 있다라는 부분의 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당시 저게 8월 13일 날 문자였고 이제 예. 그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평의원 신분이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윤리위원이 해당 윤리위원이 거기 판단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윤리위원이 저렇게 예단해서 내린 그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굉장히 윤리위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퇴를 했겠죠. 다만 저 부분이 법원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저 부분은 말하자면은 본 줄기와는 큰 사안이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볼 수가 있어서 법원은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법원 판단에 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본인이 자기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경찰의 듭니다. 결과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경찰의 결과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어.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남은 수사가 예고돼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는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그 사안들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이준석 대표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그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위성이 부여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건 법원 판단은 이 큰 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손해를 있긴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당신이 지적했던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해서 참 예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그 윤리가 애초에 이제 징계를 내렸을 때 징계의 적격성에 관한 문제는 재판부에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결정한 것까지 재판부가 굳이 개입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할 이유도 사실은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 자리를 두고 당원이 선출할 대표를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서 굳이 해임까지 시킬 정도의 사안인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그 기준 준거 틀 안에서 움직이는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율사 출신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우리가 뭔가의 당사자 적격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윤리 열어서 징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윤리에서 판단해가지고 징계를 내린 건데 윤리 판단이 적합한 판단이었는지 아닌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가 다시 한번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8일 날 윤리위가 열리면 윤리위가 징계를 해버리면
사실은 사법부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뭐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남은 혐의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판단까지도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